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브리프에서는 미일 동맹의 진화와 한국의 함의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네, 얼마 전에 기시다 총리가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9월 이후에는 자민당 총재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일본의 총리가 탄생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정치 시스템상 여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일본의 총리가 되는 시스템인데요. 이로 인해서 일본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총리 하에서 어떠한 대외 정책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른 영상 브리프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일본의 대미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대미 정책은 기시다 내각이 비록 낮은 인기로 인해서 물러서게 되기는 하지만 미일 관계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입지 구축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대미 정책 기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은 지난 4월에 있었던 기시다 총리의 국빈 대우 방미와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이를 통해서 일본 외교의 방향성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미일 동맹의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를 통해 한국 외교에 주는 함의까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진화하는 미일 동맹, 보호하는 동맹에서 행동하는 동맹으로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은 1960년대 이후에 공식화되었던 동맹 보호의 관계에서 동맹 투사의 관계로 전환을 알리는 출발점이자 그리고 일방적 보호 관계에서 상호 대등한 역할을 하는 파트너로의 진전을 선포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미일 양국은 1960년대 미일 동맹이 체결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평가를 했고, 이는 향후에 미일 관계와 안보 분야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첫 번째는 미국의 격자형 안보 구조에서 한 축을 일본이 담당하게 됐고, 기존의 미일 관계가 선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면의 관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가운데 미국이 있고요. 기존에 미국이 생각해왔던 안보 구조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허브앤스포크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일의 관계가 있고 한미의 관계가 있고 미국 호주의 관계, 미국 타이완의 관계, 미국 아세안의 관계 이렇게 양자형 구조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격자형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과 일본이 가운데 있고 미일 호주, 미일 인호라고 하는 쿼드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일 필리핀, 미일 호주 영국이 함께하는 오커스가 있고요. 그리고 미일과 한국이 함께하는 한미일의 관계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축이었던 한 선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미일이 가운데 놓여서 미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일이 함께 하면서 호주, 미일 인호, 미일 영호, 그리고 미일 필리핀, 미일 한국 이렇게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일본이 그만큼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일본의 그 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크게 보여지는 부분이 그 일본의 위상이 높아진 것과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결국에는 중국을 염두에 둔 미일 사이의 보다 깊은 연대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 강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일본의 오커스 필라2 참가 추진이 공식화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오커스에 대해서는 미주로 설명을 좀 달아 놓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3자 간의 안보 협력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오커스를 얘기할 때는 3국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오커스에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필러1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미국, 영국, 호주만 참여하는 것을 방침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필라2인데요. 해저, 양자기술, AI, 자율무기, 사이버, 극초음속과 대극초음속, 전자전, 국방혁신, 정보공유 등 8개 분야에 대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었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호주,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들어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2에 일본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일본이 해왔던 그 역할에서 조금 더 그 역할이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커스 3국도 굉장히 일본의 참여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을 볼 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이 부분은 거의 사실상 확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필러 1까지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러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더욱이 일본에서는 일본과 어크스를 합친 저크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물론 이러한 것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만큼 일본의 역할과 위상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미일 관계라고 할 때는 미국이 일본을 한 방향으로 보호를 하던 관계였는데요. 이제는 미일이 함께 행동하는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일본의 역할이 방패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방패 이상으로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과 미국은 이제 서로를 글로벌 파트너로 규정을 하면서 그 관련된 많은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일본의 관여가 정당화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방미 기간에 이루어진 미 의회 연설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단순히 국방과 안보뿐만이 아니라 우주, 경제, 기술, 기후, 청정에너지, 보건, 외교, 개발, 인도적 지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강화해 나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점은요. 이 부분은 실제로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러 진전이 있는 상황인데요.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지휘 및 통제 구조의 연계성과 무기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특히 동맹의 지휘 통제 향상에 대해서 합의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항상 이제 전시뿐만이 아니라 평시까지도 양국이 함께 연계해서 활동을 하겠다. 유사시에 더 잘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양국이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2025년 3월까지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할 방침이고요. 미국 정부에서는 인태사령부의 주일 미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유지하면서 자위대와 조율하는 조직을 일본에 두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8일에 개최가 되었죠. 미일 2+2 회의에서 양국 정부가 통합군사령부로 주일미군을 재편성하고 이 통합사령부에 작전지휘권을 부여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미일 정상 간의 합의 이후에 굉장히 실무 차원에서도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미일본의 안보 정책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외교 안보적인 변화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에 걸쳐서 이러한 변화들을 쌓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생각해보면 전후 80여 년이 지나는 상황 동안에 굉장히 천천히 그렇지만 대대적인 전환을 이루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후에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력 보유와 교정권을 포기했고 최소한의 방위력만 유지했던 일본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과 전면에 함께 나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안보 정책의 변화, 안보 방침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부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반적 방위력이라든지 혹은 기존의 이제 동적 방위력으로 기반적 방위력을 변경하는 이러한 것들도 좀 살펴볼 수 있고, 일본에서 한 번도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만, 헌법에 대한 해석 변경을 시도했던 점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음, 더욱이 지난 2022년 12월에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그리고 방위력 정비계획 등 안보 3문서를 개정했고요. 이미 우리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온 것처럼 반격 능력을 보유할 것을 명시를 했고, 5년 이내 방위비를 GDP 대비 2% 증액을 할 것을 명시를 했으며, 작년 12월에는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을 하면서 완제품 무기 수출에 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는 한 정권 혹은 단기간 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그 기반이 될 미국으로부터의 지지와 신뢰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그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의 방향성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이 바뀌는 것이 아닐까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라고 하는 목표가 굉장히 확실해졌고, 여기에 대해서 그 지지 기반으로 삼는 미국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보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안보 문제에 관여할 것이고, 그 역할을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가운데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라든지 방위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도 전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아가서 자민당의 수건 사업이죠.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또 활발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안보상의 많은 변화가 사실상 이런 지휘 통제의 연계나 무기 생산 수출이 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헌법 개정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양측 간의 실질적인 실행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헌법상의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일본 안보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미일 관계가 기존의 선의 관계에서 면의 관계로 확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미국의 격자형 안보 구조 속에 일본이 적극 편성을 하면서 미일령, 미일호, 미일인호, 미일필리핀 이렇게 다양한 소다자 협력 구축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이 들어갈 것인가? 즉, 한미일령, 한미일호, 한미일인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여기에 매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속에서 한국에 대한 이러한 그 역할을 조금 더 바라는 목소리들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미일 협력으로 한 협력 구조에 단순히 일원으로서 위치를 하거나 혹은 그 밑에 위치하는 형태로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일본과 동일한 스탠스를 점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일본의 그 대중 견제라든지 혹은 북한에 대한 입장이 한국과는 당연히 같을 수 없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어떠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우리 외교 차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외교력이 조금 더 기묘해진, 우리의 외교력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소다자 연대에 참여할 것인지, 언제,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일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소다자 협력에서 한국이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앞서 나온 얘기랑도 비슷합니다. 앞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결정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미일 양국은 안보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주, 사이버, AI 등 신안보 분야까지 협력의 영역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분야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여태까지 한일 협력은 한미일 협력의 틀에서 생각을 하거나 혹은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관점이 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매개체로 한 협력이 아니라 한일 양자 간의 서로의 필요성에 기반한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으로의 회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일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기본 가치죠.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논의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개최라든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4개국 파트너국 회의, AP4라고 보통 불리우는데요. 이 회의를 지속 하는 등 한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보 분야에서 일본이 국제적인 역할을 확대하면서 역사에 대한 직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안보 문제가 한국의 시각에서 볼 때는 특히나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와 분리해서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일본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이 과정 속에서 한일이 어떠한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시각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알릴 필요가 있고, 일본도 이에 대해서 보다 경청하면서 한국에 오해하거나 한국이
뭐랄까요, 이제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일본의 어떤 그 외교 방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보다 잘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으로 불안한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여러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일본의 대미 정책 그리고 일본의 대외 정책을 보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면서 한국의 대외 정책과 대일 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네, 오늘의 영상 브리프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